미국이 지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고금리 정책과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라 그래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아니에요. 지금 물가 불안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뭔가를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 저자시죠? 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제 저희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좀 그 경제병리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모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그때 상황과 지금과 같은 거,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지금 이제 이게 학문적인 관점 말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에 4월 달에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또 9월 14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시작했고 이제 세계 경제는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연말부터 갑자기 G20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G20회의가 열려서 20개국 정부 수반들, 그 재무부 장관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요. 모여서 미국이 내가 모범을 보일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정책 공조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금융위기를 좀 벗어나 보자. 이런 그 제안을 하였다는 걸 제가 뉴스를 봤어요. 야, 이거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만 되면 이번 금융위기 쉽게 벗어나겠다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그때 2009년도 경제 성장, 우리나라 성장률 제가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예측을 해놨었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0.8%에서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을 한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분석해 보니까 미국이 참 그 모범적인 일을 했더라고요. 번원 통화를 2008년 말에 2배를 늘렸어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나중에는 0.25%까지 낮췄죠. 그 재정 지출도 추가로 7천억 달러로 추가로 지불을 했고, 그리고 금융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7천억 달러를 또 따로 만들어서 실제로는 4,100억 달러인가 썼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국 내의 금융위기를 벗어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충실히 협조를 해줬어요. 다른 나라들도 재정을 좀 확장을 하고 번원통화 늘려주고, 우리나라나 EU 같은 경우에는 번원통화를 20에서 한 30% 늘려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작동을 앞에서 좀 차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지는 않고 1년 만에 벗어났어요. 네. 저는 최소 한 2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벗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닥친 상황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국제 공조 체제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미국의 경제를 우선 살려야 되겠다. 자기네 먼저 생각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금리를 줄기차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그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고금리 정책과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은 그래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라 그래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아니에요. 자기네들 주장하고 그 뒷배경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물가 불안을 잠재울 목적이라면 물가 불안이 생긴 그 원인에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처방하고 있거든요. 물가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저금리가 아니잖아요. 고금리 정책은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맞을 거라고 그렇다면 보세요? 그 이면에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밝힐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2000년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6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8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거는 미국 GDP의 3.6%예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달러가 국제 시장에 금융 시장에 그만큼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네. 달러 가치는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고 있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제 금융 자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 입장에서는 이 환차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을 빨리 이탈할수록 그 환차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우선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그 위치가 흔들리게 돼요. 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신용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친 것이거든요. 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그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미국 밖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금이 가게 돼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좋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로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유동성을 전부 다 미국에 빨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신용 수축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에 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이 2천억 원에 불과해요. 네. 이거는 우리 그 번원통화의 0.07%고 광의 유동성의 0.003%에 불과해요. 미미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기타 유통업체까지 또 유동성 그 위기 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네. 회사채 발행이 안 됐었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다면 그게 왜 그랬는가를 우리 정부가 먼저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갑자기 그 조그만 돈이 그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는 이야기는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물밑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했었고 또한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킨 게 뭔가를 봤었어야 했어요. 그게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었고 강달러 정책이었어요. 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우리 국내 저축을 미국으로 끌어갔고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우리 시장에 있는 외환 주요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그 이제 빨려가는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나라 그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 4분기 2.6, 2, 4분기 3.0, 그 3, 4분기에서 갑자기 1.3%로 떨어져요. 네.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해요. 이 얘기는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거를 저는 지금 연율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은행 분기별 성장률을 얘기하니까 0.3인가로 밖으로 안 나와요. 마이너스 0.3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율로 계산을 해야 마이너스 1.5라는 걸 보고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내 총생산이 그만큼 줄었잖아요. 네. 그럼 소득이 줄어요. 소득이 줄으면 소비가 줄어요. 네. 소비가 줄으면 다시 생산이 줄어요. 이게 악순환 난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가 지난해 4, 4분기에 악순환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지금 1, 4분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재정지출 그 뭐 상반기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막으려고 하는데 막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그 신용 경세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관련 당국자들 대책 회의를 했고 막 유동성을 풀어줬잖아요. 뭐 어떻게 책임져 주겠다. 일단 그로 인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게 저지가 된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신용 파괴 원리라는 건 물 밑에서 작동을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쉽게 포착이 안 돼요. 지금 과연 신용 파괴 원리가 그 작동을 하다가
멈췄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그 항상 경제는 결과를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 4분기 성장률이 나와야 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설령 멈춰졌더라도 최근에 또 우리 환율이 126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다시 강달러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앞전의 현상, 어려웠던 일들이 또 반복이 될 것이다. 예. 국내 그 금융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실물 부분이나 재정 지출 아무리 늘려도 이게 그 별무 효과예요. 네. 이게 제가 자꾸 비유를 드는데 우리 소화기관이 제 아무리 역할을 잘하더라도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제는 실물 부분과 통화 금융 부분이 있어요. 네. 실물 부분이 잘 나가더라도 통화 금융 부분이 잘못되면 이 경제는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제 걱정이 좀 너무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그 신용 파괴 원리가 스톱이 되게 하거나 그 사라지게 하려면 강력한 재정 지출 이것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게 가장 일단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그건 실물 분야에서 그래요. 실물 분야. 네. 맞습니다. 그런- 실물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못 쓰는 게 또 당국자들의 고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요. 실물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통화금융 부분에서는 일단 국내 금융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끌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강력한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보다 오히려 그럼요. 높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딜레마인데 네. 금리를 높이면 지금 연끌족 등등 그 가계부채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어려운 것이 금융위기가 진행해서 경제가 파국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겪을 어려움보다 크냐 적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기가 진행하면 그 사람들도 더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금리는 올려줘야 될 상황이고 환율은 지금 바로 100원 이상 떨어뜨려줘야 돼요. 1,100원대가 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석유 가격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공급망 문제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오케이 지금 무역 적자 그 다음에 혹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결국 에너지 수입 가격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잘못됐다. 예, 물가 불안도 일으켰고 무역 수지 적자도 일으켰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역 수지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경상수지 얘기를 안 해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지 무역 수지가 아니에요. 네, 나라가 돈과 쓰는 돈과 벌어들이는 돈과의 그 차이. 무역 수지는 이거 실물 분야에 해당을 해요. 네. 이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금융 부분에서 잘못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지 무역수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가 불안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뭔가를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소유가 폭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GDP 중에서 그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수출용 다 빼고. 어떻게 되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0%가 안 돼요. 거래 기준으로도 10% 내외예요. 그렇다면 석유가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끼쳐요. 네. 실제로도 2001년도 그 WTI 기준으로 석유 가격이 19달러에서 2007년도에는 9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네.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얼마나 올라야겠어요? 근데 물가는 그때 당시에 2%대나 3% 초반대였어요.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3% 초반대였어요. 네.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그럼 뭐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나? 당연히 환율이에요. 환율.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자원들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라 시설재, 소비재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요. 우리 그 총 수입에 그만큼 그 가격을 올리는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율 폭등이 물가 불안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환율은 올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 수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환율을 떨어뜨려 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1200원대가 아니라 1100원대가 돼야 되고. 네. 네. 지금 당장 1100원대로 떨어지면 신용 수축 상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도 차단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물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현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바와 배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우리 소장님의 시각을 이제 한번 저희가 들어보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면 아주 큰 위험 요소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상수지, 그러니까 이 외국과 사고 파는 모든 거래를 이제 경상수지라고 하잖아요.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금 작년에도 대규모 흑자였고 지금 올해도 지금 흑자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적자였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경상수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요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 게 제가 이 책 낸 다음에 완전히 비관받아 버렸어요. 비관론자, 경제가 너무 암울하다. 그래 저는 원래 낙관파거든요. 제가 경제 관련 책을 한 20권 이상 펴냈는데 그 중에서 이 책 빼놓고는 다 낙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최소 5%는 넘는다.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수출이 부진해지고 그 바람에 이제 경상수지가 축소됐으니까 작년은 빼고요. 이 정책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2021년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를 다 넘었어요. 2021년도에는 4.9%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4.9%만큼 더 소비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4.9%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경상수지 악화나 외환위기 가능성 이런 것도 없고 물가 불안 그런 여지도 없고 그렇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생산할 능력만큼 소비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잠재 성장률 5% 이상이에요. 어쨌든 IMF에서 제시한 것도 그렇고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에서도 한 0.3% 원래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치를 낮춰서 1.8 정도로 올해죠. 올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괴리가 있네요. 우리 잠재 성장률하고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 가요. 오히려 1.8%도 어렵다. 2.8%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은 얼마나 호조냐, 부진이냐 이걸로는 경기를 판단하면 꼭 실수를 해요. 경기가 하강하느냐 상승하느냐를 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해 그 하반기 들어서부터 경기가 하강했잖아요. 4, 4분기도 하강했어요. 이 하강 추세가 이어지면 1, 4분기도 하강해요. 또 2, 4분기도 하강해요. 계속 하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악순환의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들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 악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오히려 실제로는 마이너스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한 1.8% 될 것이다. 여기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이 유럽에서 발달해서 또 미국과 함께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 경제학계의 기여로. 근데 이 서구 사회라는 데는 옛날부터 화폐 그림자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 컸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전쟁이나 약탈로 취득한 재화가 국부가 상업으로 취득한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상인들은 당시에 시민권도 없었어요. 그리스에 시민권이 없었어요. 군인의 역할이 예. 컸군요. 그만큼 그 소위 말해서 고리 대금업자를 극혐해요. 또 이게 기독교 영향도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 전통적인 어떤 고정관념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실물 부문만 보려고 그래요. 실물 경제만. 예. 네. 그 실물 부문은 세계 경제도 물론 뭐 좀 우호적이지만 우리 경제에서도 실물 부문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 많아요.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해외 관광업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봉쇄 다 풀렸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우호적인 그런 그 변수들이 많은데 화폐 금융 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으로 우리 국내에 있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게 가장 커요 지금.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바닥에서 지금 우리 그 신용 파괴 원리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정부가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제 일단 바람입니다. 그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막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막아졌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결국 위기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대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이제 예측이라는 용어를 가끔 쓰는데 네. 사실은 경제에서 예측은 없어요. 음, 앞일을 누가 봅니까? 다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바로 근접해서 접근해서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제가 예측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남들이 예측이라고 해주더라 해서 예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은 예측이 안 돼요. 그건 바로 앞을 내다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금융위로 간다. 이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모든 거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불안전성이 아니면 리스크가 막 부각이 되기도 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위기가 드러나기 전에 한국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징조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총을 쏘면 격발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중대한 사태가 터질 때는 꼭 그 격발 역할을 하는 게 터져요. 우리 보통 트리거라고 하는. 예. 우리 외환위기 터졌을 때 97년도 말에 터졌을 때는 97년 1월 말에 한보서 부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제 격발자 역할을 한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격발자는 국내에서 터지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예외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은 거품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앞으로 폭락한다.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봐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은 좀 과도하게 거품이 일었었고 지난해 초부터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강에 들어가서 지금 좀 심각한 상태예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소건설사는 물론이고 대형 건설사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몰린 금융기관들은 또 대손 충당금 써야 되고 또 자기 자본 그렇죠. 확충해야 되고 등등 하면서 추가적인 대출 투자이 불가능해져요. 금융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용 수축 상태로 빠지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얼마냐 그러면 제가 자신은 없지만 50% 미만이라고 봐요. 다만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갑자기 지금 인도가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중국은 원체 지금 경제 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있고요. 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에 압력을 받는 영향들도 있고 인도는 좀 뜻밖이네요.
중국 얘기를 잠깐만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 얘기 먼저 자세하게 해보시죠. 중국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국은 2019년도에 KBS에서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차이나 쇼크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네. 그때 이미 부동산이 붕괴된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이미 그때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하고 금융위기 들어갔었어요. 근데 중국은 통제 경제예요. 그렇죠. 통제 경제 체제, 이건 이제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큰 댐을 쌓아서 이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그 홍수를 막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1대1로 해당 국가에서 여기저기에서 외환위기가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스리랑카, 레바논, 또 그 밖에 이 파키스탄,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또 아프리카는 52개국 중에서 32개국이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 있는 국가들이에요. 네. 좀 아주 위험한 국가들이에요. 그런 쪽에 이제 부실이 그 중국 금융기관들의 이전이 되면, 전염이 되면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먼저 터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안 터졌어요. 근데 지금 인도는 그동안에 8%, 10% 막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왔거든요. 최근에. 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아다니 그룹 사태가 터졌잖아요. 부정회계 또 저 소유권 그 힌덴버그 불분명, 그쪽에서 그 공매도 관련된 그쪽 뭐 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 아다니 그룹 중심으로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도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하고 있어요. 정말 가장 좋았는데. 예, 만약에 이 인도 주식 시장이 인도 전체 금융기관 경영 수지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폭락을 하게 되면 그게 트리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바로 금융위기에 들어가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세계 전체 경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반드시 옆 나라로 전염이 돼요. 미국은 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는 바로 전 세계에 전염이 돼요. 네. 인도나 중국도 제법 큰 규모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에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저희가 IMF 한보 철강 그 사태 이후로 벌어졌던 일들이 기억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아, 그게 트리거가 돼서 인도 경제가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기업들에 대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저 맞아? 그 불안하니까 일단은 던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IMF에서도 그렇고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할 국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찝고 있잖아요. 오히려 높이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이 중국 경기 부양,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조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겠냐 기대도 하고 있고 근데 중국이 무너진다고 그 아주 위험하다고 보시는 좀 더 그 깊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제 그 미국의 그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에서 중국 성장률 5%대로 예측을 했다고 그래서 네. 제가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요? 야, 역시 서양은 달라. 화폐 그림자관이 너무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실물 경제만 보고 있다. 실물 경제만 근데 보고 있다. 소장님이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물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일으키는 어떤 그 재화의 가치, 그러니까 GDP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화폐는 아니,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재화가 움직이잖아요. 네. 이리 갔다 돈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또 재화가 이리 왔다면 이리 가야 돼요. 네. 똑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엇갈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 볼펜을 상점에 샀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누군가 네, 상대자에게 네. 돈을 줘야죠. 네. 그러니까 돈과 재화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재화가 움직이면 돈은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제학이.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중국이 올해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리오프닝, 또 자원 가격 안정, 또 또 여러 가지 그 우호적인 그런 변수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그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지금 금융 분야에서는 통화 금융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중국이 억지로 지금 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막고 있어요. 지금 헝다그룹은 지금 아직도 그렇죠. 도산을 안 했어요. 파산 신청도 그러니까 안 했어요. 어떤 그 골문 상처가 터지고 그것이 충격을 받으면서 뭐 쓰러질 건 쓰러지고 치유될 건 치유되면서 이게 자연 맞습니다. 재생력을 예, 가져야 그렇게 되는데 그걸 됩니다. 억누르고 예, 있다. 맞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이게 어색한 주고받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중국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부동산 특히 토지는 국가 소유예요. 네, 이용권만을 사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용권을 지방 정부들이 팔아서 그 지방 재정에 확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중국 GDP에서 30%를 차지해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지방 재정을 거의 땅 팔아서 땅 이용권 팔아서 이게 지방 재정을 그렇죠. 꾸릴 정도니까 얼마나 비중이 크겠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2019년부터서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동안 침체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하강하잖아요. 네. 지방 정부들 어떻게 했어요?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그 재정 적자가 지금 계산도 어려울 정도로 누적돼 있어요. 중앙 정부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해요. 대신 이제 지방채 발행 범위를 좀 키워주고 있기는 한데 지방 정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망하게 되면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 코로나 그 사태 때 봉쇄할 때 지방 정부에서 그 코로나 그 방역 요원들한테 월급도 지불하지 못한 일이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방 정부가 만약에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감당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중국은 50%인가요? 얼마 안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튼실하다. 이게 이제 보통 시각이거든요. 그러한 것들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앙 통제 국가고 독재 국가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라는 개념이 이제 그 현재 경제학계에서는 거기에 경상수지도 포함을 해요. 경상수지 외환보유고도 포함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포함을 하는데 경상수지 흑자면은 국가 부채가 그만큼 삭감이 돼요. 네. 외환보유고도 그만큼 삭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채를 계산하는데 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그러니까 재정부채죠. 네. 부채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외환 그러니까 그 대외부채, 대외채권 이런 것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감안을 해야 그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외환 쪽을 빼면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 보유고 등등을 빼면 중국 중앙정부 재정도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에요. 하긴 뭐 중국에 대해서는 통계를 못 믿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리커창 총리가 직접 한 얘기예요.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흔들리면은 바로 우리는 그게 전염이 돼서 우리도 같이 금융위기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요것이군요. 저는 지금 중국 경제를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것도 이제 그 서구 경제학의 영향인데 경상수지 흑자는 다다익선이에요. 네. 소득 이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Y는 C 플러스 I 마이너스 S, X 마이너스 M, G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X 마이너스 M 이 경상수지 이거는 거기서는 무역수지인데 저건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그만큼 국부가 커진다는 의미의 수식이에요 이게. 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과유불급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과다하면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심각한 경제 질병을 일으켜요.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더라도 10년간은 경제 성장에
그 추동력 역할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 그 우리 저거 뭐죠? 그 이 법칙이 있잖아요. 그 저 가속도의 법칙인가? 그러니까 가는 힘에 의해서 예. 예. 그 이제 그 재활하는 게 사실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데 경상수 흑자는 스스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경상수 흑자가 과다해지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네. 그 가격 경쟁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경상도지 흑자가들은 늘상 외환보유고로 외환을 사들여요. 네. 경상도 흑자를 사들여요. 사들여서 계속 쌓아가는데 금방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흑자를 사들이려면 이제 자국 화폐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무한정 발행할 수 없으니까 한계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환율 방안을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경상도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경상도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걸 의미해요. 네.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켰으니까 당연히 경기는 부진해지죠. 하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1대1로라는 정책, 그걸 통해서 외국 나라들에다 가난한 나라들에다 전부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나라들이 전부 지금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빌려줬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여윳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띄게 생기는 거니까 제 체력이 확 약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갑자기 저 채권자에서 채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빌딩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고 있어서 참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빌딩이 유지 보수비가 임대료보다 더 많게 됐어요. 그럼 나는 거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중국을 장기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딱 일본을 따라가요. 일본이 또 그 똑같은 정책을 펼쳤거든요. 일본도 처음에는 외환보유고로 쌓다가 그 경상수 흑자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해외 투자로 유출을 시켜요. 네. 그리고 기업들 동원해서 야 해외 뭐 저 빌딩도 사고 뭐 유명한 그 명화들도 사고 영화사도 사고 뭐도 사고 그렇게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샀던 것들이 전부 다 손실로 귀결돼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뭐 수백억 달러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뉴스를 보면은 왜 아프리카에만 빌려준 게 한 108조 정도 된다. 근데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부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 빚이 한 5배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인 이 108조는 아예 갚을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뭐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돈 대신 그러면 우리가 건설한 그 항만 내놔, 공항 내놔.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래서 현물로 받아내면 결국 또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현물로 받아내는 거 좋아요. 근데 뭐냐면 그 사이에 현물로 받는 사이에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먼저 무너져요. 하긴 뭐 바로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테니까. 손실이 일단 나면은 현물로 받기로 했더라도 손실이 나면 대손 충당은 당장은 쌓아야 돼요. 자기 자본을 확충해야 돼요. 손실 난 만큼.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출, 추가적인 투자 이게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금융기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이 몸으로 말하자면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혈관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의 그 경상수지 흑자를 이제 외환보유고로 쌓았던 규모가 한때 4조 달러를 훨씬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 3조 달러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중국이 1대1로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에 그 차관으로 제공한 금액이 9,700억 달러? 1조 달러가 조금 안 돼요.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그 자기네들 그 제3세계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통화수업을 체결해줘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중국 유한화를 수시로 이렇게 그 같은 가격으로 그 교환할 수 있는 그 통화수업을 체결해준 금액이 7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약 한 1조 7천억 달러를
제3세계에 물려 있어요. 아, 그걸 누가 엄청나네요. 감당할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감당하든지. 그래서 중국을 제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뭐 40%네 50%네 있다는 의미가 없겠네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재 부실, 아직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잠재 부실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지금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상수지 흑자 올해 들어서는 대폭 줄었는데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경상수지 흑자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보내지 않으면 네. 일본처럼 30년에 잃어버린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과유불급이라니까요. 과다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여윳돈이 뭐예요?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맞아요, 나에게 맞아요. 투자했었다면 이제 좀 아이고 이제 좀 한숨 돌릴 만하네 여윳돈도 있네 그러니까 소위 바람 나는 거죠 이제 네. 여기도 한눈 팔고 저기도 찔끔찔끔 돈 나눠서 투자하고 근데 이것이 부실로 됐을 때는 이게 또 부메랑이 되는 거군요. 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인도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이거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서방 세계가 선택한 게 또 인도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생기는데요. 그 인도는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를 알려면 과거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스스로 얘기들 해요. 스스로? 실제로도 민주화는 상당 수준 발달해 있어요. 음. 이거 어떻게 뭐 군부가 쿠데타 일으킬 그런 여지가 없는 나라예요. 네.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민도는 높아요. 그 정도로 민주주의는 잘 구축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다 민주화가 진척돼야지 경제는 성장해요. 네. 중국도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에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거예요. 네. 경제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총량이나 평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량이 중요하다. 제1차 미분치, 제2차 미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의 속도가 중요한 거지 민주화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도는 그 역사를 잠깐 보면 그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경제 시스템은 철저하게 공산주의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인도의 주요 기업들은 다 가족 기업이에요. 그렇죠. 하긴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패밀리 기업들 주로 그럴 수밖에 식으로. 없었던 것이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자본이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가족 자본만 형성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정치라는 게 항상 돈과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족 기업일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사람들을 키워주면 또 그 정치 자금을 뒷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기업에 대해서는 예로 쳤어요. 가족 기업 아니면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인도가. 지금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그 현대나 삼성이 그 진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같은 인도.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그 사람들 얘기해 보면 진짜 말도 못해. 뿐만 아니라 내가 진출하려면 사회가 안 잡자고 내가 다 건설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인도가 중국을 대신한 공급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면 꿈 깨십시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려면 10년 걸릴 겁니다. 정치 시스템은 민주화지만 이 내부의 경제 시스템은 특히나 이게 공산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장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하긴 우리 그 예전에 그 위기들 IMF 위기 보면은 뭐 비슷하다고 보면 정치적으로나 그 기업에 대한 회계 관련돼서 그냥 뭐 돈 뇌물 주려면은 여기서 빼고 그냥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또 회계 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이게 다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런 흑자였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적자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위기의 트리거가 됐던 거잖아요. 최우선 정책이 자급자족이에요. 아, 그게 사실 이런 인도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제 도약을 시작한 건 가장 늦었잖아요. 네. 그게 인도 그 중앙정부의 경제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자급자족 그리고 고도화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산업 발전 단계에서 빈부격차 완화의 효과도 있지만 노동 집약적인 산업부터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자본 축적이 적으니까 자본 축적 없이도 그러니까 적게도 이렇게 그 번창시킬 수 있는 게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잖아요. 사람 힘에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을 해요. 그냥 하긴 뭐 뛰어나긴 한가 봐요. 언어가 영어가 되니까 뭐 다. 인도의 이제 중앙 정부의 그런 정책 덕분에 최첨단 산업의 인재는 인도를 따라갈 나라가 별로 드물어요. 그렇죠. 집중을 해서.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지금 인도인 없으면 움직여지질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에서 과연 활약을 할 수 있냐? 그렇죠. 환경이 완전 너무 안 된다는 다른데. 거예요, 안 된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30년 전에도 이머징 국가였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맨날 기대감만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계속해서 후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 경제사 중에서 뭐 세계 경제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 그리고 패권을 쥘 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도전자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아예 도전도 못 해봤던 나라들을 비교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국민성부터 체제 문화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최근에 고도 성장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게 좀 바뀌고 있어요. 네.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 문화가 바뀌면 제도나 법률은 따라와요. 네.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의 공장으로 만드는 데에는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위기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 이러한 나라들의 그 위기 상황이 빠지는 게 바로 전염됐을 때 우리 한국도 바로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세계 패권국이자 달러 패권국인 그 미국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약달러 정책을 가져가면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세계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역사는 꼭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진 않지만 반복되는 형태를 띄어요. 네. 그럼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게 많아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1980년대 초의 그 경제 상황과 아주 유사해요. 1980년대에 미국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늪에 빠져서 엄청 어려웠거든요. 네. 1980년도 물가가 13점 몇 %가 어렸을 거예요. 이제 그때 그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폴 볼커가 물가 불안을 억제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속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하면서 기준금리를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21%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상호은행 금리는 얼마까지 올랐을 거예요? 더 올랐겠죠. 30% 훌쩍 넘어요. 40%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그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벌어들이는 돈의 30%를 이자로 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미국이 고금리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그 외화들이 달러를 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달러 수요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깡달러가 된 거예요.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석유 파동이 터졌으니까 그 미국은 산유국이잖아요. 네. 그 혜택을 받아서 그또 달러가 안 그래도 강세인데 더 강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가요. 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 마이너스 성장할 때 플러스 성장을 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1981년 초에 제일 먼저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터져요. 외환보유고가 고갈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외환위기가 전염되기 시작하는데 인근의 브라질, 우루과이 빼놓고 전 그 중남미, 멕시코까지 다 외환위기에 빠져요. 심지어는 거기서부터 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까지. 아프리카, 우리나라도 1982년도에 외환위기를 심각하게 겪습니다. 네. 물론 당시 독재 정권이 철저하게 은폐를 해요. 그래서 외환위기를 당시에 겪은 나라도 50개국이 넘어가요. 그랬군요. 세계 경제가 쇠퇴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때 미국은 플러스 성장을 해요. 다른 나라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미국은 한 해 플러스 성장하고 마이너스 2.4%가 성장으로 또 떨어져요. 아, 그 다음에서부터 네, 부메랑으로. 일시적으로만 그렇다. 하긴 뭐 내가 상대하는 그 고객들이 됐든 아니면 거래 상대자들이 역시 돈이 있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살만해야 이게 서로 같이 상승이 되는데 이쪽이 망하면 힘이 약해지면 이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을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정책은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게 더 큰 타격을 준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국이 그거를 대공황 때도 겪었고 80년대 초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겪을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는 좋아요. 작년에 2.1%였어요. 그러게요. 성장률이. 지금 뭐 미국 경제 보면은 뭐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그 4분기 마이너스 1.5% 성장할 때 미국은 2.9% 성장을 해요. 어이없는 거죠. 미국은 다른 나라 돈으로 지금 부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러면 미국이 온전하겠냐고요. 지금 미국이 그야말로 세계의 리더 혹은 경찰국가 등등의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G20 국가들 불러 모아서 모든 경제 정책을 공동 합의하에서 공조 정책으로 전환해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풀리기 어려워요. 2009년대처럼 2008년도 예, 그때처럼 2008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 근데 이제 현재 입장에서 미국이 약달러를 하게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이런 강달러 정책을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쓰는 것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난 그 미국의 그 무역 예.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그로 인한 환율의 하락, 달러의 하락 같이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현상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왜냐면 의도했던 거대로 흘러가는 것과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벌어진 현상과는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저는 의도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공황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홀리-슈무트 관세법이 결국은 미국의 대공황을 10년 이상 장기화시켰고 경기 침체를 더 깊숙이 빠지게 했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이미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미국이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좀 미국이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08년도에는 세계 뭐랄까요 미국의 어떤 리더십도 좀 강했던 것 같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쨌든 협력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은 그 리더십도 좀 약해진 것 같고 왜냐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게 그래 어려우니까 너네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과의 이런 문제도 있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책 공조가.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달러의 지위가 기축통화에서 탈락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이 기축통화 문제는 그 드골 정권 때부터 프랑스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이 미국은 달러를 세계 경제에다가 공짜로,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팔아서 해외 재화들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가져다 쓰는 거죠. 기축통화의 지위가 그렇게 뭐랄까 큰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은 지금 당장 망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더 그 두려움을 크게 한 게 뭐냐면, 요새 한참 각광을 받았던 가상화폐. 이거 뭐 분권화 뭐 통화라 그러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기축 통화를 만들어 보자고 막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축 통화 지위를 잃을 걸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축 통화의 조건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거래가 자유로워야 돼요. 네. 어느 재화와도 거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통화와도 거래가 돼야 돼요. 교환이 돼야 돼요. 네. 어느 통화와도. 그러려면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환율 조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네. 필수적인 경우에는 공개해서 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밖에도 그 통화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야 돼요. 그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다른 문화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네. 이럴 때에 사람들이 그 나라 통화를 기축통화로 인정을 해줘요. 지금 그 IMF가 발행하는 통화가 있잖아요. SDR. 물론 이거는 중앙은행 간 거래만 사용하게 돼 있지만은, 근데 SDR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나요?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IMF의 그 바스켓 통화라고 있잖아요. SDR의 가치를 정하는 그 바스켓 통화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나요? 못 하잖아요.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가 유일하고, 그 EU 내에서는 유로가 이제 하고 있죠. 유로든 달러든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이게 다른 어떤 통화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상화폐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중국이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위안화 기축통화 될 수 없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미국이 과도하게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이러면 우리 망한다고. 이제 그 우려를 누군가는 씻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축통화의 6가지 조건에 대해서 경제학계가 규명을 안 해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어렵게 보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가지고 있는 위험도는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봤는데, 항상 그러나 어쨌든 각국의 정부가 됐든 중앙은행들은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의 각국의 경제 정책들, 이러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곳들은 없나요? 각국이 열심히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각계격파예요. 각계격파하게 되면 정책 공조가 안 이루어져요. 그럼 서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너 죽고 나 죽고 식의 경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금리 미국보다 1% 높아야 된다. 네. 환율이 100원 이상 당장 떨어져서 강원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나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미국이 죽는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보복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국제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좀 일어날 여러 가지 환경, 그 다음에 그 리스크 요인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과거와는
무엇이 다를까? 혹은 같은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어쩌면 제가 걱정을 과도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제라는 건 참 놀랍게도 자기 조정 기능이 있고 자기 정화 기능이 있고 자기 그 순화 기능이 있어요. 희한해요. 또 충격 흡수력도 가지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그래요. 네. 1980년대 초에 제가 사실은 그 제법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하면서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그 분석하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서 상부에 제출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엄청 우려했어요. 야, 이거 세계 경제 파멸로 가는 거 아니냐. 미국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그 위기들이 한 3년 지나가니까 풀려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번에도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좀 무책임하게, 이거는 경제의 자기 정화 능력이고 자기 면역 능력이다. 파국을 막으려는. 네. 하긴 뭐 모든 그 당국자들 혹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에도 파국을 막으려는 심리는 다 있는 거니까, 이런 작은 마음 하나 혹은 그런 입장들이 모이면서 뭔가에 다 영향을 끼쳤을 거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어떤 흐름을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심 혹은 대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생각을 제가 자꾸 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이거 소장님 그때 저 연구원으로 저를 쓰셨어야. 아니,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게, 저는 학자잖아요. 이게 하기 약간 좀 이게 좀 명확하게 원리로 통계가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현재 우리가 불거져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우니까. 근데 하긴 우리가 지금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지금 인플레이션율,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역사상 최대 뭐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2008년에 이어서 또 이번 코로나로. 이것에 의한 엄청난 유동성, 거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별로 쓸 수단이 없다, 지금은.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들쭉날쭉했잖아요. 코로나 사태 직후에 급강하였다, 다시 살아난다다가 또 다시 하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통화와 통화량을 구분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통화의 유통 속도를 곱한 게 통화량이거든요. 네. 통화가 아무리 많이 풀렸어도 통화 유통 속도가 낮으면 네. 물가에 영향을 안 끼쳐요. 네. 이게 최근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자원 가격들, 또 공급망 문제, 이런 등등 실물 분야에서의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건 사실인데, 통화 부문으로 물가가 상승했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유통 속도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물론 경기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신용 승수도 커지고 유통 속도도 커지고 그러면서 물가 폭발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참 제가 현 경제학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진짜 난감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재화는 운동회를 갖는다. 움직이는 재화는, 순환하는 재화는. 네. 순환에서 빠져있는 재화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경제는 순환체잖아요. 네. 순환하는 하나의 체계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걸 무게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운동 에너지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다. 네. 그 은행이 내한테 이자를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 나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운동 에너지 개념으로, 위치 에너지 개념으로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 때는 내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옮겨가려면 이 위치 에너지만큼 대가를 줘야 돼요. 네.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개념으로 경제에 접근하면 좀 재미있는 현상들을 읽어낼 수 있는데,
통화가 아무리 많이 풀려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물가불은 안 일으켜요. 네. 이제 경제가 막 성장을 시작하고 있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막 났을 때 이때 경상수지가 성장률을 엄청나게 추동을 시켜요. 성장률을 끌어올립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상수지 외국에서 돈 벌어왔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 돈 바꿔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경제 순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경상수지는. 그 경상수지는 그 통화의 역할을 하면서 지가 스스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가를 자극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흐르는 물에다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흐름이 느려지잖아요. 네. 돌멩이가 물과 같이 흘러가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를 뺏은 거란 말이에요. 이 한국은행이 돈을 새로 발행해서 시중은에다 뿌리면 이거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저하의 운동 에너지를 뺏으면서 다른 저하의 가치를 낮춰요. 이게 물가 상승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갖게끔 해주면 돼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도.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가 순조롭게 순환되도록 해주면 돼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잉 유동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앨런 그린스펀이 그 연준 의장이 된 뒤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금리도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스펀 재임 시에는 물가 불안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증시도 최대 호황을 예. 누렸고. 그때 당시에는 통화들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그린스펀한테 돌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린스펀이 이임한 지 2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터진 건데 네. 그 사이에 그럼 니들은 뭐 했어? 이렇게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폐량,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동성이 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막 그 승수를 그 유통량이 막 반복이 되면서 하지 않는 한은 별 문제는 없다, 인플레이션에. 하긴 뭐 은행에 잠겨 있거나 뭐 어디 통장에 잠겨 있으면은 그건 뭐 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한국이 이렇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것으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 한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려야겠어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5%가 넘습니다. 우리 다른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겠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반론을 딱 하나의 사례로 해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에 원래 750만이었던 인구가 370만으로 줄어요. 경제가 나빠지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활동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외로 다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늙은이들만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네. 근데 1990년대부터는 놀랍게도 연평균 9.3% 성장을 거의 20년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현재 가치로 35,000달러 수준이었을 때 아일랜드는 9% 이상의 성장을 10년 이상 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가장 부자 나라에 속하잖아요. 네. 고령화니 저출산이 이런 것들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전혀 장애 요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5% 이상이다. 우리 이 나라가 한때 그 GDP에 7% 가까이 경상수 흑자가 난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 경상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그 5%의 성장을 이뤄낼 만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또 이제 그 말씀 드리려면 또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게 참 무슨 얘기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네. 그러니까 현 경제학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강연하면 필독서 얘기를 할 때 국부론을 첫 번째로 꼽아요. 성서일의 가장 위대한 서적이니까 꼭 봐라. 삶의 지혜가 무수하게 담겨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경제학의 발전에는 아주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국부론의 책 제목 그대로 국부의 근원과 본질, 본질과 근원이죠. 국부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잘못 규명해 놨어요. 아담 스미스는 이제 이제 분업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이게 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국부는 노동, 자본, 토지가 결정한다. 과연 그러냐는 얘기죠. 네. 이게 잘 갖춰진 나라가 못 사는 나라 숱하게 많잖아요. 이게 안 갖춰진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숱하게 많잖아요. 현실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이냐 보면, 저는 이제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려면 체격과 운동신경을 타고나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노동, 자본, 토지다. 이건 타고난 거니까. 그러면 축구 선수가 그것만 갖고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체격과 운동신경을 발휘하려면 체력이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체력이 뒷받침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축구 선수로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경기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기 시간 90분 동안에 위기나 기회는 마지막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90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제에서는 이게 체력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기술은 국제 경쟁력, 그리고 경기 감각은 성장 지속력이에요.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는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구축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요. 네? 축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냐고요. 네. 경기 감각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합에 가서 뛰냐고요. 근데 이거를 아담 스미스는 외면하고 있어요. 피와 땀을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제3세계의 국가들의 파퓰리즘을 번창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놨어요. 선진국일수록 포퓰리즘은 발디딜 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룰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정책을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리를 미국보다 1% 높여야 된다. 많은 사람이 고통 줘요. 그러게, 그렇게 되면 진짜 딱 떠오르기만 해도 지금도 높다고 지금의 금리 가지고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를 지금 1260원이니까 1160원대까지 바로 떨어뜨리고 그 뒤로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한다 했을 때 수출 업체들은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래야 수출이 늘고 그래야 경상수 흑자가 커져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여튼 그런 데는 상당한 용기와 또 어느 정도의 그 후폭풍을 감내할 또 뭐 준비를 좀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선뜻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이제 이 공영방송에서 이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학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야에서 경제학 공부를 50년을 하고 얻은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경제학자들은 숲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숲을 열심히 연구해서 전문가가 됐는데 나는 불행하게도 숲 밖에 있었다. 그래서 숲의 천의를 봤다. 아, 활엽수림에서 침엽수림으로 가더라. 이걸 봤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냐. 어? 숲의 이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들도 중요하지만 숲의 천의도 중요하다. 내가 하는 주장들도 좀 가끔 귀 좀 기울여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경고의 또 말씀들 이런 거를 또 이제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좀 귀찮지만 혹은 뭐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또 사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또 모여서 무난하게 또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의 저자로서 네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참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금융위기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어요. 우리 정책 당국이 이 출판사에서 멋지게 정리해놨더라고요.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에 의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공포는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락으로 발생한다. 붕괴는 신용 파괴의 경제 원리가 작동하여 발생시킨다. 경제 재앙은 경제의 역기능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추락시켜서 발생시킨다. 경제 재앙의 심각성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참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정책 당국이나 우리 관련 학계에서 좀 받아들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